초속 29만 9,792km라는 수치는 단순히 물리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빠르기의 단위가 아니라 우리 우주가 허용하는 인과율의 절대적인 한계선이자 모든 물질과 정보가 이동할 수 있는 최후의 장벽입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품어왔던 의문들 중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이 빛의 속도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주의 구조 자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라고 부르는 이 개념은 진공 상태에서 전자기파가 전파되는 속도를 의미하며 현대 물리학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강력하고도 깨뜨릴 수 없는 상수입니다. 고전 역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이작 뉴턴이 지배하던 시대의 시간과 공간은 절대 불변의 무대였고, 빛 또한 그 무대 위를 달리는 배우에 불과했으나 190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인류의 세계관은 송두리째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가 관찰자의 운동 상태와 무관하게 항상 일정하다는 광속 불변의 원리를 제창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있는 유동적인 실체임을 증명해냈습니다. 이 혁명적인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는 우주의 제한 속도일 뿐만 아니라 질량과 에너지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질량, 에너지 등과 원리는 질량이 곧 응축된 에너지이며 에너지가 곧 질량으로 변환될 수 있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이 공식은 정지 상태의 질량의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하면 그 물체가 가진 전체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원자력 발전이나 핵무기의 원리를 설명하는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정한 충격은 바로 속도와 질량의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 에너지는 질량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상적인 속도에서는 이 질량 증가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미미하지만 빛의 속도에 근접할수록 상황은 극적으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빛의 속도의 10%로 움직인다면 그 질량은 정지했을 때보다 약 0.5% 증가하는 데 그치지만, 속도가 빛의 속도의 90%에 도달하면 질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원래 질량의 2배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빛의 속도에 도달하려고 시도한다면 물체의 질량은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며, 이를 가속하기 위해서는 무한대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질량을 가진 그 어떤 물체도 빛의 속도에 도달하거나 이를 초과할 수 없는 물리적 이유입니다. 현재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거대한 기계인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나 미국의 테바트론 같은 입자 가속기조차 양성자와 같은 미시적인 입자를 빛의 속도의 99.999999%까지 가속시킬 수는 있어도 결코 빛의 속도 그 자체에는 도달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아주 미세한 차이를 좁히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우주 전체의 에너지를 합친 것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이라는 가정을 통해 우리가 빛의 속도에 아주 근접하게 여행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현상을 목격하게 될지에 대한 사고 실험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빛의 속도의 90%로 우주를 여행하는 우주선에 탑승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가장 먼저 겪게 될 현상은 시간 지연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정지해 있는 관찰자의 시간보다 느리게 흐른다고 예측합니다. 우주선 내부의 시계가 10분을 가리킬 때 지구에 있는 관찰자의 시계는 20분이 지나 있을 수 있으며,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물리적 실체로서 우주 비행사가 지구로 귀환했을 때 그는 자신의 쌍둥이 형제보다 훨씬 젊은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쌍둥이 역설의 실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시각적인 변화 또한 극적일 것입니다. 많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별들이 뒤로 길게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전방위 시야가 좁아지며 마치 긴 터널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광행차 현상이라고 하며 우주선의 진행 방향으로 별들의 빛이 집중되면서 시야가 왜곡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도플러 효과로 인해 우주선 전방에 있는 별들의 빛은 파장이 짧아져 푸른색으로 변하는 청색 편의 현상을 일으키고, 후방의 별들은 파장이 길어져 붉은색으로 변하는 적색 편의 현상을 겪게 됩니다. 속도가 더욱 빨라져 빛의 속도에 극한으로 다가가게 되면 전방과 후방의 빛은 가시광선 영역을 벗어나 자외선이나 적외선 영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결국 우주비행사의 눈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감각기관이 인지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물리적 현상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빛의 속도에 대한 논의는 필연적으로 그 반대 개념인 어둠의 속도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어둠이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단지 빛이 결핍된 상태, 즉 광자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의미할 뿐입니다.
따라서 어둠의 속도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나 굳이 이를 정의하자면 빛이 사라지는 속도 즉 빛의 속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밀폐된 방에서 전등을 끄는 순간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오는 속도는 마지막 광자가 벽에 흡수되거나 공간을 빠져나가는 속도인 광속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주에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인과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는 빛의 속도이며 이는 전파나 X선 그리고 중력파를 포함한 질량이 없는 모든 입자가 공유하는 우주의 기본 속도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이 새로운 우주관은 단순히 물리학 교과서의 내용을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까지 변화시켰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관찰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고정불변의 진리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는 사실은 별들이 어떻게 수십억 년 동안 빛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비밀을 풀었으며 동시에 인류에게 핵에너지라는 양날의 검을 쥐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빛의 속도라는 절대적인 장벽 안에 갇혀있는 존재이지만 그 한계를 이해하고 규명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프 드라이브나 어물과 같이 빛의 속도라는 한계를 우회하려는 이론적 시도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은 인간의 지적 호기심이 물리적 장벽에 굴복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결론적으로 빛의 속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주의 구조를 지탱하는 뼈대이자 시공간의 성질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상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술을 발전시킨다 해도 질량을 가진 존재로서 빛의 속도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 불가능성에 대한 탐구야말로 과학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왔습니다. 빛은 우주의 과거를 보여주는 타임머신이자 미래를 예측하는 나침반이며 우리가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는 데 있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등대입니다. 이 절대적인 속도 앞에서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물리학의 지평을 꿈꾸게 됩니다. 빛의 속도에 대한 탐구는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끝없는 여정인 것입니다.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나 미국의 테바트론과 같은 거대 가속기가 양성자를 빛의 속도 대비 99.9999%까지 가속시켰다는 사실은 인류공학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주가 설정한 넘을 수 없는 절대 장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가 빛의 속도에 도달하려면 무한대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은 단순한 수학적 계산이 아니라 물리적 실체에 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추진 장치를 개발한다 해도 질량이 존재하는 한 그 속도는 영원히 빛의 속도에 수렴할 뿐 결코 닿을 수는 없습니다. 라디오파나 적외선 그리고 자외선과 같은 전자기파들이 빛과 동일한 속도로 우주를 누빌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태생적으로 질량이 없는 파동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이 이 금단의 영역을 침범하여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려 한다면 질량은 무한대로 발산하고 시간은 역행하며 인과율이라는 우주의 기본 질서가 붕괴하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빛의 속도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우주의 존재 방식을 규정하는 엄격한 경계선이며 우리는 이 경계 안에서만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유한한 존재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활한 우주가 오만해질 수 있는 인류에게 보내는 차갑고도 명징한 최후의 통첩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관측하고 이해하는 모든 과정은 결국 빛이라는 매개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관측할 때 그들은 현재의 은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수십억 년 전 그 은하에서 출발한 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빛의 속도가 유한하기 때문에 우주의 과거를 볼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에 도달하기까지 약 8분 20초가 걸린다는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이 언제나 8분 전의 과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 해도 우리는 8분 20초 동안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며 평온한 일상을 보낼 것입니다. 이는 중력 또한 빛의 속도와 동일하게 전파되기 때문이며 태양이 사라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력의 변화 즉 지구의 궤도 이탈 또한 8분 20초 후에야 비로소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빛의 속도는 정보의 전달 속도이자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속도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그 영향이 다른 곳에 미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최소한의 시간이 바로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학자들이 빛보다 빠른 속도는 존재할 수 없다고 단언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빛보다 빠른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면 결과가 원인보다 먼저 발생하는 인과율의 역설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논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모순을 낳게 됩니다. 빛의 속도 불변의 원칙은 우주의 시공간 구조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속도는 상대적입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시속 10km로 걷는다면 기차 밖의 관찰자에게는 시속 110km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이며 우리의 직관과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빛의 경우에는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는 우주선에서 전방을 향해 빛을 쏘더라도 그 빛의 속도는 우주선의 속도와 더해지지 않고 여전히 초속 29만 9,792km입니다. 이는 우주선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주선 내부의 시간이 느려지고 공간이 수축됨으로써 빛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즉 빛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 시간과 공간이 변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공간의 유동성은 우주를 여행하는 데 있어 심각한 제약 조건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로 가는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쌍둥이 역설처럼 빛의 속도에 가깝게 여행하고 돌아온 우주비행사는 지구에 남아있던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나이를 먹게 되며 이는 사실상 미래의 지구로 여행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물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인과율의 문제로 인해 불가능에 가깝지만 미래로 가는 것은 단지 기술적인 문제일 뿐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우주 공간의 광활함을 생각할 때 빛의 속도는 너무나도 느린 속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은하의 지름만 해도 약 10만 광년에 달하며 가장 가까운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까지는 250만 광년이 걸립니다. 현재의 우주론에 따르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약 930억 광년에 이릅니다. 빛의 속도로 쉼없이 달려도 우주의 끝은커녕 우리 은하를 벗어나는 데만도 영겁의 세월이 걸리는 셈입니다. 이러한 거리의 장벽은 인류가 외계 문명과 조우하거나 우주로 진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도의 문명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빛의 속도라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소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향해 쏘아보낸 전파 신호가 외계 문명에 도달하고 그 답신을 받기까지는 수백 년에서 수천 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그 사이에 인류 문명 자체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빛의 속도는 우주 문명 간의 고립을 강제하는 침묵의 장벽이자 우주의 거대함을 실감하게 하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러한 한계에 좌절하지 않고 빛의 속도가 가진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자 역학의 세계에서는 양자 얽힘이라는 기이한 현상이 관측되는데 이는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즉각적으로 서로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를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 부르며 의구심을 표했지만 수많은 실험을 통해 양자 얽힘은 실제하는 현상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비록 양자 얽힘을 이용해 정보를 빛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재의 정설이지만 이 현상은 시공간과 정보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 초기의 급팽창 이론에 따르면 우주가 탄생한 직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공간 자체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물질이나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이동한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팽창한 것이므로 상대성 이론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빛의 속도라는 절대적인 한계 속에서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우주의 신비가 무궁무진함을 시사합니다. 결국 빛의 속도에 대한 탐구는 우주라는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빛을 통해 우주를 보고 빛을 통해 우주를 이해하며 빛의 속도라는 규칙 안에서 우주를 정의합니다. 이 절대적인 상수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끊임없는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입니다. 언젠가 인류가 빛의 속도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물리학을 발견하게 될지 아니면 영원히 이 속도의 감옥 안에 갇혀 우주의 고독을 씹어야 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빛의 속도라는 이 경이로운 숫자가 존재하는 한 인류의 탐험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주와 우리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진실에 다가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초속 29만 9,792km. 이 숫자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우주가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심오한 질문이자 초대장입니다. 우리는 그 초대에 응하여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 나가는 여정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적 생명체로서 우리가 가진 숙명이자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초속 29만 9,792km라는 수치는 단순한 물리적 속도계를 넘어 우주가 허용하는 인과율의 절대적인 통제선이자 모든 물질과 정보가 이동할 수 있는 최후의 장벽입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밤하늘을 향해 던졌던 질문들은 결국 이 빛의 속도라는 본질적인 상수로 귀결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호기심의 영역을 넘어 우주라는 거대한 구조물을 지탱하는 핵심 열쇠임이 밝혀졌습니다. 진공 상태에서 전자기파가 나아가는 이 속도는 현대 물리학을 떠받치는 가장 강력하고도 파괴할 수 없는 상수로서 존재합니다. 아이작 뉴턴이 설계한 고전 역학의 무대에서 시간과 공간은 절대 불변의 배경이었고, 빛은 그저 그 위를 달리는 조연에 불과했으나 290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세상에 내놓으며 이 견고한 무대는 송두리째 붕괴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관찰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광속이 일정하다는 광속 불변의 원리를 통해 시간과 공간이 고정된 무대가 아니라 서로 얽혀 요동치는 유동적인 실체임을 증명해냈습니다. 이 혁명적인 이론은 빛의 속도를 우주의 제한 속도로 규정함과 동시에 질량과 에너지를 하나의 실체로 연결했습니다.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는 물질이 곧 응축된 에너지임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이며, 이는 정지 상태의 질량에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 공식은 원자력 발전이나 핵무기의 위력을 설명하는 기초가 되었으나 그 이면에 숨겨진 진정한 공포는 속도와 질량 사이의 가혹한 거래 관계에 있습니다. 물체가 운동을 시작하여 속도를 높일수록 그 운동 에너지는 질량의 형태로 변환되어 물체를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일상적인 속도에서는 감지할 수 없는 미미한 변화지만 빛의 속도에 근접할수록 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습니다. 물체가 빛의 속도의 10%로 움직일 때 질량 증가는 0.5%에 불과하지만 속도가 빛의 속도의 90%에 도달하면 질량은 2배로 폭증하며, 만약 빛의 속도에 도달하려 한다면 질량은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이를 가속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역시 무한대가 되어야 하므로 질량을 가진 그 어떤 물체도 결코 이 장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우주의 철칙입니다.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나 미국의 테바트론과 같은 인류 최첨단의 입자 가속기가 양성자를 빛의 속도 대비 99.999999%까지 가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찰나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는 이유는 그 미세한 틈을 메우기 위해 우주 전체의 총량보다 더 거대한 에너지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이라는 가정을 통해 우리가 빛의 속도에 극한으로 근접하게 된다면 겪게 될 현상은 인간의 직관을 완전히 배반합니다. 빛의 속도의 90%로 우주를 항해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시간의 왜곡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정지한 관찰자보다 느리게 흐르며, 이는 단순한 착각이 아닌 물리적 실체로서 우주 비행사가 지구로 귀환했을 때 자신의 쌍둥이 형제보다 젊음을 유지하게 된다는 쌍둥이 역설을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시각적인 변화 또한 극적입니다. 별들이 뒤로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 시야가 터널처럼 좁아지는 광행차 현상이 발생하며 도플러 효과로 인해 전방위 별빛은 파장이 짧은 푸른색으로 후방은 붉은색으로 변하다가 결국 가시광선 영역을 벗어나 인간의 눈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흔히 어둠의 속도라는 철학적 질문으로 이어지지만, 물리학의 관점에서 어둠이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입니다. 어둠은 단지 광자가 결핍된 공간의 상태일 뿐이며, 어둠이 찾아오는 속도는 빛이 공간을 이탈하는 속도인 광속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결국 우주에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한계 속도는 빛의 속도이며, 이는 전파와 X선 그리고 중력파를 포함한 질량이 없는 모든 입자가 공유하는 우주의 기본 설정값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이 새로운 우주관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고정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관찰자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임을 시사하며 인류의 철학적 지평을 확장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빛의 속도라는 절대적인 감옥 안에 갇혀있지만 워홀이나 워프 드라이브와 같은 이론적 우회로를 모색하며 그 한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빛의 속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공간의 성질을 결정짓고 우주의 구조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뼈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술을 발전시킨다 해도 질량을 가진 존재로서 빛의 속도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는 우주가 설정한 넘을 수 없는 물리적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라디오파나 자외선 같은 전자기파들이 빛과 동일한 속도로 우주를 누빌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태생적으로 질량이 없는 파동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이 이 금단의 영역을 침범하여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려 한다면 질량은 무한대로 발산하고 시간은 역행하며 인과율이라는 우주의 기본 질서가 붕괴하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빛의 속도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우주의 존재 방식을 규정하는 엄격한 경계선이며 우리는 이 경계 안에서만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유한한 존재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활한 우주가 오만해질 수 있는 인류에게 보내는 차갑고도 명징한 최후의 통첩입니다. 초속 29만 9,792km라는 수치는 단순한 물리적 속도 제한이 아니라 우리 우주가 허용하는 인과율의 절대적인 경계선이자 모든 물질과 정보가 이동할 수 있는 최후의 장벽입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품어온 의문에 대해 현대 물리학이 내놓은 답은 명확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규명한 특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빛의 속도가 불변이라는 점을 넘어 질량을 가진 물체가 이 속도에 도달하려 할 때 발생하는 파국적인 비용에 있습니다.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르면 속도가 빨라질수록 물체의 질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빛의 속도에 다다르는 순간 질량은 무한대가 됩니다. 이는 우주 전체의 에너지를 모두 끌어와도 단 하나의 원자조차 빛의 속도로 쏘아보낼 수 없음을 의미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물리적 현실의 냉혹한 민낯입니다. 유럽입자물리연구소의 거대 가속기가 양성자를 빛의 속도 대비 99.9999%까지 가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찰나를 넘지 못하는 이유는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우주물리 법칙의 근본적인 거부 때문입니다. 만약 인류가 이 금단의 영역을 강제로 돌파하려 한다면 시간은 정지하거나 역행하고 공간은 왜곡되며 원인보다 결과가 앞서는 물리적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상의 우주선이 빛의 속도에 근접할 때 겪게 될 광행차 현상과 도플러 효과는 시야를 터널처럼 좁히고 별빛을 치명적인 방사선으로 변주시킬 것이며 결국 인간의 감각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빛의 속도는 정복해야 할 과학적 목표가 아니라 우리 우주의 존재 근거를 지탱하는 뼈대입니다. 질량이 없는 광자만이 이 속도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질량을 가진 육체의 존재로서 겪어야 할 영원한 한계를 시사합니다.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겠다는 욕망은 곧 인과율을 파괴하고 우주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위험한 오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절대적인 속도 제한 안에서만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우주가 인류에게 허락한 유일하고도 엄격한 자유의 범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빛의 속도라는 장벽은 인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주가 스스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설정한 안전장치이자 우리 존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